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앤 이슈 시작합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장면을 공개하면서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추가 발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NSC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오늘 오후 3시부터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장면을 공개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이 화염을 일으키며 날아오르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고 미사일 발사 현장에 자주 동행해온 딸 주애는 보이지 않는데요. 김 위원장이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은 지난달 19일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접견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현장에는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장창하 미사일 총국장이 동행했습니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가 자위권 강화에 관한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환경에 맞춰 전쟁 준비 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정찰위성 여러 개를 발사할 계획이라면서 추가 발사도 예고했습니다. 네,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가운데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의결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국방부 브리핑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그동안 북한이 9.19 군사합의 등 남북 간 여러 합의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위반해온 것처럼 합의 준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와 대북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부터 9.19 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9.19 합의로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새벽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실시해서 군의 대비 태세와 효력 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는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자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며 북한이 만약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즉각, 강력히 그리고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세 번째 시도 만에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가운데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머리에 희끗희끗한 새치가 포착됐습니다. 공개 사진에선 딸 주애는 물론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주요 간부들도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사는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신규 발사대에서 이뤄졌고 발사체에는 정찰위성 만리경, 조선, 천리마 1 등 각종 로고와 글자가 적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젯밤 10시 42분 28초 천리마 1형을 발사했는데 애초 항행 경보를 위해 자신들이 예고한 발사 시점보다 빠른 기습 발사였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뒤 임시 국무회의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통해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주관하고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빠른 속도로 남일 남북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는데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효력 정지 과정 정리해 주시죠. 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뒤 오늘 새벽에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선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완충 구역을 두는 내용으로 그동안 정찰 자산의 수준 차이로 한국에 불리한 조항이란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정부는 과거에 시행했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과 감시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관련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가능한데요. 정부는 대북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앞서 국무회의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라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한 총리 모두 발언 잠시 보시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 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군사 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발사나 무인기, 수도권 침투 등 그동안의 각종 도발과 핵 위협이 이번 효력 정지의 배경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란 지적도 이어졌는데요. 정부가 여기에 북한의 해안포 사격이나 해안 포문 개방도 지적한 만큼 공중에 이어 해상 완충구역에 대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도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네, 영국 현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주최한 버킹엄궁 공식 오찬을 진행 중일 때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았고 예정된 영국 의회 연설을 마친 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주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며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규정한 건데 윤 대통령은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히 설명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자칭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자 일본도 자정을 넘어 긴급 NSC를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일본은 이번 발사는 자국민의 안전이 걸린 중대한 사태라며 북한에 강력히 항의한 가운데 성공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지난밤 북한의 발사에 일본 정부도 긴급히 움직였는데 강력히 항의했다고요? 네, 일본 정부는 어젯밤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자 전국 순시 경보 시스템 J-ALERT를 발령하고 북한의 발사 소식을 신속히 전파했습니다. 이후 일본 자정을 넘긴 시각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인공위성이라고 하더라도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사용한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자국민에게는 안전이 걸린 중대한 사태라며 엄중히 항의했고 가장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NSC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북한이 앞으로도 미사일 발사와 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현재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본 방위성은 발사체에서 분리된 물체 가운데 일부가 10시 50분쯤 북한이 예고한 한반도 서쪽 350km 지점에 떨어졌고 또 다른 물체는 10시 55분쯤 오키나와 섬과 미야코지마 사이의 상공을 통과해 분쯤 일본의 EEZ 바깥쪽으로 낙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정찰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위성의 궤도 진입에 필요한 속도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방위성을 중심으로 미국과 함께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정보 수집,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위성 관계자는 정찰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려면 일반적으로 7.9km 이상의 속도가 필요하고 위성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지상과의 통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방위성은 북한의 정찰 위성과 관련해 속도와 통신 상태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중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과거 북한의 위성 발사 때 분명히 유감을 표시했었는데 최근엔 태도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이번 3차 발사 직전엔 중국은 주요 모순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중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 쪽에서는 지금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북한 발표를 인용해서 발사 소식을 짧게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어젯밤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해서 무사히 궤도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남북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중단을 결정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홍콩 민영 매체들은 평론가의 입을 빌려 이번 발사의 파장과 미국, 일본의 반응을 덧붙이는 정도입니다. 네, 지금 중국 당국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어제 중국 외교부 브리핑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한 시점에서 중국의 역할을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이었는데요. 중국은 미국의 전략 폭격기, 항모 전단이 한반도에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다는 점부터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정세가 경색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실제 행동을 통해 정치적 해결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 대북 군사 압박을 중단하고 비핵화 조치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라는 기본 입장을 반복한 건데요. 한미 양측에서 거듭 제기되는 역할론에 중국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中国不是主要的矛盾方，解决问题的钥匙在美方手里。 네, 이번 북한의 3차 발사 성공의 배경에 이 러시아의 군사기술 협력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 역시 중국 외교부의 모범 답안은 정해져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모두 독립국가이고 중국의 좋은 이웃이라는 대답입니다. 즉, 국제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북러 군사 협력을 중국이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미양국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제 역할을 하라고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10일 중국 외교부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中方一直致力于维护半岛的和平稳定，希望美方做好自己该做的事。 네, 그렇다면 북한의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중국이 어떤 입장인 건가요? 네, 북한이 우주 로켓을 발사한 건 1998년 이후 모두 8번입니다. 이 중에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다고 주장한 건 2번, 그러니까 2012년 12월과 2016년 2월입니다. 당시 중국은 북한도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단호하게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2012년 당시 중국 외교부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我们对朝鲜方面在国际社会普遍表示关切的情况下实施发射表示遗憾。 네, 그러나 최근 신냉전 기류가 형성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잇따른 ICBM 발사마저 두둔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나 추가 제재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정치권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거라며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다만 정부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걸 두곤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정치권 반응 정리해 주시죠. 네, 정치권은 여야 구분 없이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군사 정찰 위성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만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국회 차원의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반 국방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정보위원회도 내일 열릴 예정인 전체 회의의 시기와 안건을 조율해서 국정원 보고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 군사 정찰 위성 발사 과정과 발사체, 또 위성의 성능 등 전반적인 군사 동향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당국의 판단도 청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다만 정부가 대응 조치로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는 다소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정찰과 감시 비행을 재개하겠다는 정부 결정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불안과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정말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요. 네, 박정화 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하고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9.19 합의 효력 정지는 신중히 논의해야 하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아침 최고위원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의 북풍처럼 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네, 홍익표 원내대표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잘못된 처방이라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니 오히려 더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아무래도 이 공천 과정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역 의원 평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한 당무감사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7일 결과를 발표합니다. 하위 평가자를 바로 컷오프, 즉 공천 배제시킬지 아니면 공천관리위원회에 감사 결과를 넘길지를 놓고 지도부가 막판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공천 불이익이 예상되는 하위 평가자에 중진 의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혁신위는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당무감사 결과가 혁신위가 제안한 인적 쇄신론과 맞물려 이른바 현역 의원 물갈이의 신호탄이 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스타 장관들의 총선 출마로는 갈수록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지역 순회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후에는 국회를 찾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관련 국회 행사에 참석하는 건데 사실상의 정치 행보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험지 출마 의사를 부정하지 않는 만큼 이들 국무위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야당도 인적 쇄신 동향에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어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의원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경선에서 점수 감산 비율을 3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도부의 결정과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지만 당내에서는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동안 시스템 공천, 예측 가능한 공천을 내세워놓고 총선이 불과 5개월가량 남은 시점에 공천 규칙을 바꾸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비주류를 중심으로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와 마찰이 잇따르는 비명계를 찍어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흐름이 가시화되면 비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는 물론 친문계 핵심 의원들이 가세할 경우 계파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YTN이 실시하는 정기 여론조사 민심을 읽다 시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에 대해 물은 결과 지지 정당에 따라 엇갈린 답변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면 유권자 4명 가운데 1명이 지지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는데요.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잇따른 외부 행보를 이어가며 내년 총선 역할론이 나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YTN이 전국 유권자 1,000명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었더니 도움이 될 거다 42%, 도움되지 않을 거다 41%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74%가 도움될 거라며 한 장관 역할론에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64%는 여당에 도움이 안 될 거라며 한 장관 출마에 반사 이익을 바라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창당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상황. 이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신당을 만들면 지지할지 물었습니다. 응답자 24%가 지지할 뜻이 있다고 답했고 69%는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지 응답은 호남에서 38%, 대구 경북에선 31%였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하거나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62%였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와 민주당 비주류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김기현, 이재명 대표 등의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4%가 적절한 요구다, 36%가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과반이 적절하다고 답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5%, 민주당이 36%로 지난달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조사에 응한 유권자 대부분이 내년 총선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는데 투표할 정당도 정당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내년 총선 성격에 대해선 야당에 더 힘을 실어주는 정권 견제 선거란 취지의 응답이 석 달째 더 많게 나왔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제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51%,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9%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을 뜻하는 이른바 쌍특검법 추진에 대해선 적절하다는 답변이 59%,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은 28%였습니다. 민주당이 이달 말 재추진 의사를 밝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 대해선 47%가 적절하다, 36%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0%로 한 달 전 조사 때와 같았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66%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아주 다양성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한테 큰 보탬이 되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절대 제가 뭐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오시면 환영하지요. 너무나 숨막힐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저로부터 제가 갖고 있는 얕은 경험이나마 듣고자 하는 점에 저는 희망을 들어봤습니다. 언제쯤 결단하실 시점이 될까요?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답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장관위 확법이 여의도 법과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만약에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이제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장관이 너무 긴장이 되셨나요? 더 해도 됩니까? 올해 많이 오셨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도 한동훈 장관의 홍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많은 훌륭한 자질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부터 일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암컷 발언 논란으로 막말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비상징계 의결 조치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조치 내용은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조치를 내리겠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 내에서 의결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암컷 발언 때문에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는데 양당 의원분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비판도 이어졌었고 지도부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중하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SNS에 이게 민주주의다 이런 이야기를 또 올리는 어떤 시간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징계 결정이 내려진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무총장도 그렇고 당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경고와 징계를 하겠다라는 당 입장은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이 최강욱 의원의 저 발언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분께 국민께 사과드린다라는 당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요. 이제 다만 저 징계에 대해서는 사실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로 내년도에 이 공천이나 이런 선거 출마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실 저희 당 전체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이 특히나 핵심 당직자들이 아니면 후보가 되실 만한 분들이 이런 정말 국민들을 큰 실망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설화를 만들게 되면 그런 어떤 공천 배제를 비롯한 아주 명확한 당의 조치가 있을 거다. 저희가 이 22대 국회에서는 저런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 이 총선 공천 과정부터 사실 지도부에서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지 표명이라고 저는 방금 들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해가 되고요. 저도 이제 민주당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더 이 국민 정서를 잘 살피고 정말 이제 낮은 자세로 이 선거에도 정치에도 임하는데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은희 의원님 의견 듣기 전에 어떤 발언이 문제였는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영배 의원 북콘서트에서 참석해서 한 발언이었었는데 민주당 내부 비판도 상당히 많이 이어졌습니다.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아무리 맥락이 있고 표현해져 있다 하더라도 젠더 감수성 차원에서 당사자인 여성들이 불쾌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벌백계 차원의 어떤 또 당 차원의 조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건 하여간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이 나서서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당에서 이런 경고가 말로써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말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실행으로까지 이어져야 당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논의를 해보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전에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전 민주당의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 당은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국민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겸손하게 또 저렇게 막말이나 돈봉투 논란을 빚고 있는 민주당을 우리가 비판할 게 아니라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 이제 민주당을 보면 대표님부터 이제 국민 세금으로 또 일조 샴푸도 사시고 또 샌드위치도 드시고 소고기도 드시고 그리고 또 전 당대표께서는 돈봉투로 또 당대표가 되시고 매간매직 하듯이 돈봉투 돌려준 의원을 사무총장, 부총장 시키고 또 조금 전에 이제 최강욱 의원의 그 막말은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제가 막말에 어떤 말을 했다고 제가 옮기지를 못하겠어요. 그만큼 듣기가 참 민망하고 거북했는데요. 그런 민주당의 현 주소가 어떻게
당사자는 사과를 하지 않고 대표나 사무총장이 대리 사과를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올린 거 보니까 It's democracy stupid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에서는 사과를 하고 본인은 사과하는 그 당 지도부를 향해서 그게 민주주의인데 왜 그러냐 바보야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에게 안겨드릴까 봐 굉장히 조심하면서 우리 당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비상징계 조치기도 했고 6개월 정지 징계인데 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비상징계라고 하는 게 뭐 최고위에서 의결됐기도 하지만 이게 당대표 권한입니다. 예. 이게 당의 지도부가 당대표가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시 이 징계를 하고 특히나 지금 뭐 이 총선까지 저희가 5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 동일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6개월이면 당연히 뭐 총선 출마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아니면 총선을 준비하지 않아도 이 핵심 이 당직자들이나 의원들, 뭐 전 의원들 모든 이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지도부가 준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 들고 예. 저도 꼭 그런 징계 뭐가 있기 전 뭐 꼭 그 징계와도 상관없이라도 예. 사실 지금 선거 때가 아니라도 저희는 사실은 좀 더 몸을 낮춰야 되는데 선거 때이만큼 오히려 더 이 국민 정서에 좀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겠죠. 예, 주제를 좀 바꿔서 한동훈 장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앞서 영상으로도 보셨습니다만 여의도 300명의 그 의원들이 쓰는 여의도 사투리보다 5천만 화법을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00명 중 한 분이신 의원님께서는 이 여의도 사투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의 그 말을 듣고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썼다. 예.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를 했고 그래서 혁신과 반성을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은 노인 비하 발언, 청년 비하 발언, 여성 비하 발언, 국민 비하 발언 이렇게 이어지면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있고 그게 300명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많아지는 가운데 여의도 문법이라는 것을 여의도 사투리라 얘기하면서 이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이제 어떻게 보면 신선함을 주고 국민이 정치권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바꿔야 한다, 어떤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이런 것을 정확히 통찰력 있게 찝어내면서 또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저분은 선천적으로 정치 DNA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예, 이미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정치 DNA로서 어떻게 보면 출사표를 던진 셈이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근데 일각에서 이제 민주당 그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오히려 한 장관이 한동훈 사투리를 쓰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5천만 국민 중에 저런 식으로 표현하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5천만의 언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5천만 국민 중에 누가 쓰겠습니까? 300명도 잘 안 쓰는 말투잖아요. 특히나 저렇게 2번, 3번 정치적인 해석을 요하는 어떤 언어를 어떤 국민이 씁니까? 그리고 한동훈 사투리는 예전에 만화도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 한동훈 편의점 만화.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해서 예. 제 기억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막 같이 돌려보면서 되게 재밌다. 이게 뭔가 말을 회피하고 피해가고 책임을 회피하고 뭐 예를 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건 사실 국회의원들도 안 쓰는 이야기거든요. 오히려 책임 있게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어떤 이야기로 사실은 어떤 국회의 언어를 돌려가려고 애쓰는 게 오히려 국회의원들이었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사실 한동훈 사투리로 얘기되는 그 만화가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투를 써가면서 지금까지 기존의 어떤 장관들과는 다른 방식의 정치 행태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예. 뭐 그 일환 정도지 이거를 뭐 대단하게 사실 뭐 조 의원님께서는 한동훈 장관 약간 굉장히 띄워주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볼 일인가라는 의문은 있지만 어찌됐든 출마 선언에 가까운 이야기인 거는 분명하죠. 예, 이를 바라보는 5천만의 시선은 또 어떨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YTN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정기 여론조사 내용인데요. 한동훈 장관이 출마할 경우에는 여당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응답과 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보는 답변이 팽팽했습니다. 42%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41%는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라는 응답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한동훈 장관의 행보와 봤을 때 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여론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굉장히 신선하고요. 그리고 자기 소신이 뚜렷하고 그다음에 기존 문법과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호통을 칠 때 일부 장관들은 예 알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할 줄 알죠.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중도층, 수도권 또 여성층에 굉장히 소구력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선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출사표라고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셨는데 본인이 출마할지 안 할지도 아직 본인이 밝히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관의 경우 1월 11일이 마지막 출사표를 내느냐 결정할 시기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본인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결정을 하겠는데 그 결정이 내리기 전에 벌써 이렇게 팬덤까지 생기고 대구, 대전, 뭐 좀 이따 울산 가신다고 그러는데요. 전임 박범계 장관보다 지방 출장이 더 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장은 한 달 전, 2, 3개월 전에 잡혀진 출장인데 이렇게 국민의 시선을 끄는 것은 그만큼 한동훈 장관에게 거는 새로운 바람 그리고 기존의 586 세대들의 구정치를 바꿔주기 바라는 그런 바람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비슷한 발언을 하신 분이 이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신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안티 586이다. 그러니까 586 세대와 각을 세워주면 재밌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는 건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여요. 근데 그 도움이 또 되긴 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안 될 수는 없는 게 왜냐하면 지금 김기현 지도부가 워낙 지리멸렬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아예 존재감이 없으시고 실제로 김기현 대표가 좀 상징성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도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으면 뭐 지금 인요한 혁신이나 뭐 한동훈 구원투수 투입이나 이런 그 논의조차도 사실은 크게 없을 텐데 지금 워낙 지리멸렬한 상황이니까 무언가라도 필요하죠. 특히나 뭔가 지금 한동훈 장관의 뭐 이 나이나 스펙이나 뭐 이런 거를 보면 도움이 되는 형식적인 내용들은 분명히 있죠. 근데 내용적으로는 실제로는 지금 저희 민주당이나 아니면 중도의 굉장히 많은 국민들도 지금 윤석열 정부를 검찰 정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조차도 이제 검찰당이 되는 게 내용적으로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정부와 검찰당, 이 정부와 여당이 이런 어떤 검찰공화국의 완성이라는 내용적인 측면들이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강남이나 일부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정부 여당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제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는구나라는 이 의미를 주목하게 되시면 사실은 훨씬 더 마이너스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386, 586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586의 대항마는 국민의힘에서 생기는 거는 아닙니다. 저는 사실 586의 대항마가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이재명 대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저희 86 정서가 가지고 있는 정치하는 방식, 어떤 가치 중심적인 태도들 이런 것들에서 실용 진보로 나아가야 되는 새로운 어떤 그 진보의 방향성들을 찾아 나가고 실제로 뭔가 이 86
생물학적으로는 그렇지만 86세대와는 좀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86세대의 그런 어떤 정치하는 방식을 넘어서 우리 정치를 좀 더 나아가게 해보자라는 상징성은 사실 한동훈 장관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저희 민주당에서 등장할 세대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이 부분 어떻습니까? 제가 좀 한 말씀 네, 더 드리면요. 이제 내용적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을 지금 지적을 하시는데요. 저는 가장 감명 깊었다, 인상 깊었다는 대목이 인혁당 사건에 20명의 옥살이를 하던 억울한 분들을 풀어주시고 또 제주 그 4.3 피해자들에 대한 이자 탕감을 해줬단 말이죠. 4.3 피해자들에 대한 20명을 풀어주고 인혁당에 대해서 이 이자 탕감을 해줘서 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조차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못하던 일을 했다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아주 따뜻한 감성이 또 새로운 정치의 유형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대구에서 이제 기차 시간을 놓치면서 3시간 동안 이제 팬들한테 응대를 했잖아요. 그거는 대구의 그 기다리는 시간, 그분들의 시간이 훨씬 더 귀중하다. 나는 금요일이니까 끝나고 기차 타고 와도 된다. 예. 그리고 대전에 가서 이렇게 추운 데서 있으신 분들 보고 추운데 고생하신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여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 내용도 굉장히 유연하고 또 표현도 굉장히 따뜻하구나. 그리고 또 고양이 기른다는 그 또 보도를 보고 또 더 호감이 가더라고요. 이 부분 어떠십니까? 어제 그 이상민 의원,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혁신위 만남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비대위원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신선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굉장히 신선함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제 우리 혁신위가 예. 이상민 의원 지역구에 가서 이상민 의원 강의를 들었다는 것은 이상민 의원이 그동안 보여준 미스터 쓴소리로서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때 또 이재명 사당화에 대해서 늘 쓴소리를 해오셨던 분이고 어제 강연에서도 우리 당이 국민과 좀 더 가까이 가야 된다고 또 쓴소리를 해주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인유한 혁신위원장도 정말 많이 배웠다라고 말씀했고 김웅 의원이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은 아직 현직 당대표가 계신데 그거는 저는 좀 너무 앞서가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우리 당에서는 이제 이상민 의원 같은 분이 우리 당에 오시면 예. 굉장히 좋겠다 하는 기대감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내일인가 또 양양자 또 한국의 희망 대표께서 우리 당에 오셔서 혁신위와 강의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당이 변하려는 노력, 또 중도층을 안으려는 노력의 일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쪽으로 갈 거라는 가능성, 확률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뭐 다들 가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 정도까지 상황이 오고 뭐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 가시는 게 더 이상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예. 다만 저희가 참 걱정되는 건 뭐 이상민 의원님께서 정말 저희 당에도 쓴소리도 많이 하시고 특히 이재명 대표 뭐 사당화 이야기 방금 말씀 주셨는데 그런 말씀 주시긴 했지만 사실 지금 정당 구조나 당의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은 사당화가 돼 있지는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검찰들로 사실 당이 의사결정 구조나 민주주의 측면에서나 훨씬 더 왜곡되어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심하면 심했지 덜한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당 자체에 뭔가 새롭게 인재를 발굴하거나 뭔가 인재를 키워가거나 당에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거나 이런 능력들이 너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조차 사실 영입 후보기는 하잖아요. 뭐 지금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인유한 위원장도 그렇고 뭐 이상민 의원님도 그렇다면 그렇고 뭔가 내부에서 뭔가를 못하니까 계속 이식하는 방식으로 사실 국민의힘의 미래를 그려간다는 점에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예. 그 짧게 오늘 아침 그 언론 보도긴 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단체 대화방 안에서 강성파 지금 오늘 징계가 내려지긴 했습니다만 최강욱 전 의원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좀 공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오늘 징계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사태가 수습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의 공방은 실제로는 최강욱 의원의 이야기가 적절했는지 부적절했는지에 대한 공방이 아니었습니다. 예. 실제로는 조선일보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굉장히 악의적으로 이야기하는 데 대한 부분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게 최강욱 의원 관련된 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 그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이 메시지 방 안에서는 뭐 원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토의되는데 오히려 오늘 아침에 의원들의 분위기는 이게 기사화가 되고 이렇게 건건이 유출되는 거는 정말 심각한 당내 기강의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히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 또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 또 짚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또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는 두 분과 다음 주에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강요회의가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하마스와 일시 휴전하는 합의안에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질 50명 석방을 위해 4일간 휴전하며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여성과 어린이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진호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합의안이 이스라엘 강요회의를 통과했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강요회의가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약 50명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4일간의 휴전에 합의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22일 밤 강요회의를 열고 카타르가 중재한 인질 석방 및 임시 휴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기습으로 전쟁이 발발한 지 46일 만으로 일시적으로나마 휴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쟁 발발 후 처음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가 약 50명의 어린이와 여성 등을 휴전 4일간 단계적으로 풀어주기로 했으며 추가로 인질 10명을 석방할 때마다 휴전 기간을 1일씩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인 150명을 풀어주고 가자 지구에 연료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상안은 일부 극우정당 소속 강요의 반대로 표결 끝에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럼 인질 석방과 휴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네, 현재로서 휴전 시작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23일부터 교전이 중단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교전이 중단되면 가자 지구에서 공격과 체포가 없고 항공기 운용도 제한한다고 이스라엘은 밝혔습니다. 또 가자 전역에 구호 물자와 연료 트럭 수백 대의 진입도 허용될 것으로 이스라엘은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강요회의 후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은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하마스를 제거하는 동시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극우 정당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안이 강요회의의 승인을 받았고 휴전 지속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자금 세탁과 대북 제재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하고 미국 정부에 벌금 5조 5천억 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미국 기업에 부과된 벌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의 40%를 점유하는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창펑 최고 경영자가 돈 세탁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 재무부와 법무부는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43억 달러, 우리 돈 5조 5천억 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his is one of the largest penalties we have ever obtained from a corporate defendant in a criminal matter. The Justice Department is also imposing a monitorship as well as reporting requirements on Binance as part of today's resolution.
미 재무부는 바이낸스가 북한과 이란 등 제재 대상과의 거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차단하지 않아 총 166만여 건, 7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총 80건, 우리 돈 56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해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하마스나 알카에다를 포함한 테러 단체를 비롯해 마약 중개상 등 돈 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That includes transactions associated with terrorist groups like Hamas's Al-Qassam brigades, Palestinian Islamic Jihad, Al-Qaeda, and ISIS. 이번 합의에 따라 자오 최고 경영자는 CEO직에서 사임하고 바이낸스는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테러나 대량 살상 무기 자금 조달 수단으로 가상화폐가 악용되는 것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실제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철퇴를 맞으면서 관련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인데요. 절기가 무색하게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이 한낮에 14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차가워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동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강릉 19도, 대구 18도, 대구 17도가 예상됩니다. 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서쪽 지방부터 차차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내일 아침까지 중서부와 전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며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금요일에는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젠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